네, 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관세 또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매일 통하고 있다고 했나요? 네. 매일 연락하고 있다고. 연락하고 있다고. 연락하고 있다. 누군지 얘기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네.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니까. 중국은 들은 적 없다. 네, 네. 근데 좀 전에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일부 미국산 수입 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라는 거 소식이 나와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뭐 의료 장비라든지 에탄, 산업용 화학품, 항공기 리스료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또 반도체 관련 8개 품목도 추가 관세 면제 준비 중인데 메모리 칩은 제외다. 어저께 막 한 120몇 개 리스트 해가지고 면제된다고 예. 막 돌았는데 이제 예. 기사화돼서 나오는군요. 예,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양측의 경제 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아플 것 같은 데는 이렇게 좀 가둬올리는 거고 아닌 거는 좀 서로 필요한 것만 계속 면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어쨌든 오늘 밤 또 뉴욕 증시 좀 기대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에다가 완화된 분위기잖아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지지율 이렇게 네. 답하고 제가 그랬는데 지지율이 떨어진 게 확실하게 네,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인을 대기는 포기하고 네. 그냥 중간 선거를 대비하는 걸로 예.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죠. 뭐 네, 어쨌든 오늘 좀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뉴욕 증시 전망까지 또 전략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무님 처음이세요? SBS 는?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오후에는 처음이신 건가? 오후에는 처음이고 아. 그 전에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 예전 직장 동료. 네. 네, 뭐 TMI이긴 합니다만 TMI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원래 외환 쪽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시고 아. 책도 많이 쓰시고 네네. 하셔서 이게 증시보다 오히려 외환이나 또는 이자율 쪽에다 여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막 이제 도이치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근데 시장은 또 열심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리도 네. 좀 안정화가 되고 외환도 이제 다시 밑으로 140엔 깨지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한 143엔까지 올라오고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막 관세 가지고 난리 났을 때는 막 위아래로 난리 쳤는데 지금쯤은 이제 관세는 어느 정도는 시장의 프라이스가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나 이제 채권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사실은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에 취임식과 함께 글로벌 사실은 그 세계 경제와 금융에 큰 전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역사에 남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갖고 온 그런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무리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뭐에 기인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자신도 무리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 미국의 부채 증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 9월까지 지금 미국 재무부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와 적자에 대해서 미국 트레저리 재무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약 35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수치가 27조 달러인 미국의 GDP, 총생산보다도 많은 수준이죠. 2023년 기준. 이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의 부채는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나 이 속도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2020년만 본다면 2020년이 이제 코로나19가 일어난 해죠. 네. 이 해에 지금 미국의 한 해 예산
대한 그 적자 폭이 3조 달러가 나타났어요. 3조 달러, 왜냐면 너무 많이 이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조 달러 한 해에만 2020년 3회에만 3조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2.5조 달러, 그리고 2022년에도 1.3조 달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2020년 이후 한 5년 동안 지금 약 10.5조 달러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늘어났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의 국채가 만기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7조 달러의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 코로나19 이후에 25%가량의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도 네네.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빨리 부채가 늘어나는 데에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이런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내리라고. 이것 또한 지금 부채에 근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부채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지금 부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이고요. 관세를 크게 많이 물리게 되면, 특히나 미국과 대미 역조 현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 무역 흑자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상호 관세를 높여서 앞으로 무역 질서를 바꾸겠답니다. 뭐냐면 미국과 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이 적자를 내는 이러한 구조에서 앞으로는 무역을 하면 할수록 동등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흑자를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 외에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다가 미국에 들어오면은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럼 법인세도 미국에 내고요. 거기에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여기에 개인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마가 정책과 연결이 돼요. 네, 뭐냐면 네. 사실은 마가 정책이 트럼프 이번 공약의 핵심 아닙니까? 마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늘도 지금 어저께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장관께서 가서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세와 환율 얘기가 언급됐다고 해요. 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렇죠. 것으로 예. 볼 수가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환율 정책,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 이 두 가지는 마가 정책의 두 가지 성공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총 네 가지 거기에 합해서 앞으로 영구채를 발행한다는 이러한 어떤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영구채라는 건 사실 만기가 있어요. 뭐냐면 채권이란 만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만기가 없는 것은 사실은 페이드 인 캐피털, 자본금으로 얘기해서 주식인 거죠. 그렇지만 주식과 성격이 비슷한 채권들, 만기가 긴 채권들, 50년,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갖다 금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투자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게끔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현실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을 부채 저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사업을 벌여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사업을 벌여놨는데 베트남 45%, 다른 나라 국가들,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도 굉장히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이것을 설립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에 28%의 미국 임금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연 7%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식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상승률은 훨씬 컸을 겁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된다면 5년 동안 약 10% 이상, 그러면 5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을 수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생산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도 타일러 텍사스에 공장을 완료하고도 굉장히 적자가 불보듯하다. 이러한 이 기사가 나오는 걸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여러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지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스탠스는 조금 유화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네.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도 하반기부터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편 관세가 10%는 확정이에요. 지금 네. 10%의 보편 관세는 미국의 예를 들면은 수입품이 미국 전체의 GDP의 약 5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보면 네. 1년의 물가 상승률이 5%는 자동적으로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파월 의장이 떠밀려서 금리 인사를 하기 싫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엔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신용 상황이 아직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고용과 모기지 문제가 작년에 어느 정도 우려가 대두됐던 모기지 문제가 다시 신용 상황으로 우려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저께 차성목 장관과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환율 문제가 한국과의 이러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만약에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면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은 재무부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별개이긴 하지만 정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압력이 굉장히 커질수록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1,400원대 이하로 하반기에 좀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 오히려요? 대선 이후에 그렇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서학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지금 벌써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달러 인덱스를 우선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 1,400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달러 인덱스 1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99대에서 맞아요. 거래가 되고 예, 있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달러 강세가 이미 약세로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만 굉장히 약한 상태다. 맞아요. 이 네. 원화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왜 있느냐를 본다면 앞으로 그것을 갖다 그 원인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다면 달러원 환율도 조금 빨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에 변수는 이제 중국과의 마찰이거든요. 네, 네. 중국도 근데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중국의 상황이 트럼프 일기와 조금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부에 뭐 헝다라든가 아니면 벽계원 사태가 이런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완벽히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예. 게다가 지금 미국도 부채 문제가 커졌고 양쪽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서로와 함께 협상을 하고 싶은 게 속마음일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4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 자체는
오히려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G7을 빼고 난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다 나가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나마 채권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오히려 받쳐준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까지 되고 나면은 채권까지 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원 측면에서 딱 봤을 때는 해외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 자체가 무너지면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경기에 더 민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실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역할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려온 감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고 네. 게다가 외국의 투자자들도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주식을 투자해 놓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번 돈을 빨리 청산하고 나가기 바빠요.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팔고 하면은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을 막아놨기 때문에 예. 항상 들어와서 달러를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꿔야 되거든요. 네, 네.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 어디든지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탈달러화 기조가 조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앞으로 폭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지금은 반등했잖아요. 네. 연초 대비 조금 반등을 했고 아직도 뭐 연초 대비 3대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한 10% 이상 연초 최고가 대비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미국의 그 주식 시장보다 향후에 한국의 주식 시장에 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요? 이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내려간다고 봤을 때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들이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고 그 와중에서 채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들어오는 수요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본다면 단기 금리 시장에서 금리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투자 상황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밑바닥을 쳤다고 본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초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국면을 넘었다고 보면 향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항상 주식시장과 경기는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왜냐하면 주식이 항상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본다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쪽도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채권 쪽에 자금은 이미 들어왔고, 그러면 채권 쪽에 있는 자금이 주식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더 안정화시켜주고 주식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와서 원화를 사니까 원화가 더 강세가 되니까 1,4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시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또 들어온 것도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윅비라고 하죠. WGBI, 네. 우리나라 국채 지수가 편입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그 4월 달로 미루어졌어요. 편입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달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시기적인 문제는 조금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금에서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인들이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WGB의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야 돼요.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자를 하고 이제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 굉장히 큰 나라의 그 연기금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우리나라 정부와
개별적으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선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원화 수요가 있게 되면은 원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네. 환율은 더 빨리 내년 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한번 지금 11월 달에서 4월로 WGBI 국채 편입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은 확정이라고 봤을 때 내년 초 1, 4분기에는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은 그 전에 아마 자금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지금 보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더 둔화되면은 금리 인하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좀 빨리 일어날 것으로 빨리 봐요. 빨리 일어나. 왜냐면 2021년, 22년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영어 단어를 상당히 어려운 단어를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트랜지토리라는 일시적이라는 단어.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도 많이 안 배웠는데 저희가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사실 뭐 머리에 박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시적이 아니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짧은 기간에 금리를 올려서 제로 수준에 가까웠던 금리를 5.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네, 그러한 네.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다고 연준이 얘기를 하지만 현재 연준과 미국 정부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둔화에 맞닥뜨려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갖다가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려가 가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책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 묘책이 없어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면 그냥 끝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마게돈이 됐다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대공황 때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 1930년대 처음 나타난 것. 왜냐하면은 원래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이게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도 늘어나고요, 투자도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네. 보통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계속 올라요. 이렇게 되면은 통화정책 위반자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금리를 낮춥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데 금리 올리면 기업들 망하잖아요. 네. 이것을 못 올리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은 제 의사주의의 지인이 말하는데 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있으면 이 두 약이 상극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부터 이제 먼저 끄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 아픈 게 뭐냐? 이 환자가 더 아픈 게 뭐냐? 국민들이 더 아픈 건 사실은 경기 둔화가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물가 조금 버리더라도 네. 당장의 고통을 버리자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고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용이 나빠지면은 금리 인하 할 그러니까. 거야. 근데 네. 고용만 안 나빠지면 난 안 맞습니다. 할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고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제가 그 4년 동안 27%가 공식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고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 게다가 두 번째로는 신용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는 미국의 모기지 문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대두됐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이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이것이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기지 금리율이 다시 높아졌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뭐 글로벌 금융의 공황 상태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신용 문제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저 레버리지와 신용 두 개에서 그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용 문제에서 발단이 됐고 그런 것들은 신용은 사실은 신용 문제는 부동산, 모기지에서 대부분 다 시작했어요. 리만 사체도 서브프라임 아니니까 네. 서브프라임 레버리지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잠재돼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지만 앞으로 빙산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지토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특히나 고용 문제가 안 좋아지면 천천히 금리 인하를 시도하겠지만 만약에 신용 문제가 불거진다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빨리 금리 인하를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카드를 버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대비를 해야 된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주시장의 변동성도 크고요. 모든 뭐 자산의 가치의 변동성도 커지지만 하반기부터는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한 3년, 4년, 5년 이내에 실물 자산 특히나 프라임 에셋의 그러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예. 사실 정부가 우리의 뭐 자산을 갖다가 보호해주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신이 국민들 개개인이 이런 것을 갖다 잘 챙겨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은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근데 금은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작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 이전에 앞으로 2020년대 뭐 최고의 실적은 금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금은 보수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금 한번 사보시면은요, 굉장히 보관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디 넣어야죠. 물론 갖고 그렇게 사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ETF만 이제 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ETF를 사는 건 좋은데요. ETF는 사실상 회사마다 판매자마다 가격이 달라요. 게다가 그것을 갖다 이건 사실은 주식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완벽하게 금을 따라가려고 사실 그 증권사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그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따라가려고 하겠지만 금의 가격 상승폭을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금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도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내에 있는 개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거의 20-30%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원래 자금이 없는 사람은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사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죠?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분들이 많이 사시죠, 네. 채권을. 부자분들이 예. 세금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예. 사고 하시잖아요. 예. 그 규모도 얘기는- 굉장히 크고요, 그 사실은.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돈이 많은 개인들은 지금 되게 경기를 오히려 나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약간은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특히나 저는 한국 국채 투자에 있어서 장기 국채들 뭐 30년까지도 지금 매수하시는데 이런 30년 국채 수익률이 사실 실질 수익률이 앞으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3% 이상 나오면 사실 매년 1% 이상 마이너스가 손실이죠. 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0년 가면 30% 이상 가치가 떨어졌고요. 거기서 이자를 못 받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연 만기까지 갖고 계실까? 그것도 하나 의문이고요. 네. 반면에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손실률은 10년 기준으로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굉장히 장기 국채를 매도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증권사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기 국채를 갖다가 증권사에서 판매하면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갖다가 년 단위로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증권사 계신데 저 증권사 이제 안 다녀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장기채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가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안전한 건 단기채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장기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실리콘밸리의 예를 네, 들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뱅크, 예,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해서 망한 거예요. 장기채 투자가 반드시 불안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잘못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지금 거죠. 30년째 말씀하셨지만 30년짜리 금리가 1% 변하면 가격이 20% 손실 약이지만 20% 정도 손실이 그냥 나는 거라서 30년짜리 채권 정도가 되면 주식이지 채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 듀레이션 효과라고 네.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손실폭이 커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항상 채권은 조심해야 된다. 장기채는 저는요 안전자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금도 안전자산이 이제는 아니지 않나요? 금은 안전자산인가요? 달러와 금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왜냐하면 금은 달러의 대체 안전자산, 네, 네. 달러는 금의 대체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돈을 10,000원짜리 1달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돈은 있었죠. 그렇지만 몇백 년 전에는 이런 돈이 없었고요. 특히 지폐는 없었고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다 동전이었고 그 이전에는 특히나 동전도 사실은 금화이고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리 인류와 함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었어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와 함께 성장한 돈인 금은 아마 계속해서 그 가치가 물가 상승률이 사실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는 이자는 이제 앞으로 그 시간 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 이제 돈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미 연준은 빨리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은행과 그 미국 연준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우리나라 정부, 새로운 정부 네. 협의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인플레이션도 해지해야 되고 돈 가치 하락한다고 하면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통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네. 중국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협의 또는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만 본다면 네.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는 한국의 원화 약세를 가져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앞으로 미국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특히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상존해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중국도 그런 문제를 같이 갖고 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하반기에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원치 않지만 네.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의 하락폭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폭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더 빨리 빠진다고 하면 환율은 더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빠지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했던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샀던 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을 조금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좀 셈법이 복잡해져요. 네, 너무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생기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침체가 됐어요, 이미. 그죠? 예, 미국이 침체가 됐는데 나머지 나라가 이머징 마켓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안 좋으면 다 우리나라 더 안 좋고 원래 그렇다고. 맨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예. 좋다는 가정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왜 이러기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입원해야 될 수준이라고 예. 하잖아요. 뭐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주식을 하셨으니까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코로나 이전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미국의 그 M7이라는 네. 이러한 그 기업들이 대두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연관성이 더 굉장히 커졌고요. 네.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커짐으로 해서 미국의 증시와 한국의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같이 커져서 동조화가 커졌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미국의 증시와 한국의 증시가 반드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미국이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오른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네, 네. 대체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동조화가 앞으로는 강세가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의 증시나 아니면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모든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풍선을 갖다 누르면 한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찌부러지면 한쪽은 갖다가 풍선이 공기가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왜냐하면 한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가야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항상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